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어제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면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재정지출, 세제, 통화,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복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보고서는 거시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경제정책의 그 예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증대 정책을 꼽은 뒤에 이런 정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정부가 말하는 중장기 과제는 안 하겠다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나저나 이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이어서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데 이런 흐름과 국가미래연구원의 주장은 참으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잠시 후에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번 탈탈 털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털어주실 분 모셨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뭐 더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석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꼽사리다는 이제 끝난 거죠. 그 뒤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애기 보고 지내라고요. 아니, 근데 애기가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녹음 들어가기 전에 또 애기 자랑을 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됐죠? 7개월.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다 진짜. 아니, 대선 때 딱 100일이었거든요. 네. 조국 선생한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못하겠다. 100일 된 아빠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지금 벌써 이제 7달 돼서 이제 침대 붙잡고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부인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우린 많이 늙었다 1년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지지만 옛날에 VTR 있을 때 예. 계속 고장이 나서 이상하다해서 제가 한번 뜯어봤더니 포크, 건전지, 뭐 가위, 뭐 생각지도 않은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애기는 목을 잘 못 가누니까 일어났다가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앉지를 못하고 머리를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잠시도 이제 긴장을 놓을 수 모서리 없어요. 이런데. 육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지금 외형적 성장을 중시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금 부양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잡아보면은 창조냐 토건이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인 토건 방식이 이제 좀 올라가면 노무현 때부터 그다음에 이명박 때 즐겨 쓰던 건데 창조 경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좀 지식이 들어가는 거고 예. 소프트웨어 중심이고 그 양쪽 축인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역시 경기 부양에는 토건만한 게 없지 않냐. 지금 그렇게 기조를 잡아서 그렇죠.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신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중대 조치가 부동산 부양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몇 가지로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추경 편성하겠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조간 보도를 보면 그 규모가 17조에서 19조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토건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건지는 사실은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해주고 돈부터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GDP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입을 부풀린 일종 분식회계를 한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 성장률을 높게 잡아놨으니까 그만큼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4% 정도는 이제 성장률 낮춰 잡으니까 맞아요. 세입이 당연히 줄고
그럼 세출도 줄여야죠. 그렇죠. 근데 세출은 안 줄이고 그 준 거를 지금 뭐 국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적자 재정만큼 뭔가 국채를 하든지 네. 부채를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하나고 추경은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짬뽕해가지고 한 번에 처리하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야바이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석훈 박사 말씀대로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작년에 분식회계를 했다. 세입을 너무 크게 잡아놨다. 예. 이런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는 이 추세로 가다 보면 하반기에 재정 절벽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꼭 엄살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건 그때 해결하면 되죠. 아, 그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추경을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예. 얘기를 나눠야지. 이제 적자 재정이 왔을 때 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고 그렇죠. 발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권은 뭡니까? 한국은행에 의해서 돈 돈을 찍어서 찍어낸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부는 그게 부채로 잡히죠. 그렇죠. 근데 국채를 해도 보통 한국은행이 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더 찍을 거냐, 국채를 낼 거냐. 근데 그게 한국은행에서 받으면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를테면은 외환이다 그러면은 예. 어딘가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섭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국내에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정 없으면 찍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지금부터 예. 난리 법석을 떨어가지고서 예. 막 분위기를 띄워서 예. 그 슬쩍 추경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아, 스톱.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거니까 세출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되는 거는 돈이 없는 건 세입이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돈 필요해요. 그냥 찍어주세요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석훈 박사의 진단대로라면 그 추경 같은 경우로 그럼 하반기에 진짜로 재정 절벽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면 이렇게 되죠. 전제를 해놓으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와서 벌써부터 재정 절벽 이야기를 하고 추경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추경이라는 게 이제 추가 사업을 쓰려다 보니까 예. 돈이 필요한 건데 예. 결국은 이거 부동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죠. 부동산에 투입한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새로 이제 이를테면 4대강과 비슷한 뭐 규모는 뭐 다를지 몰라도 그런 식의 이제 토건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 깎아주는 게 있죠. 그렇죠. 깎아주다 보면 또 세입 쪽에 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또 추경을 잡을 수도 있고. 자, 그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들어갑시다. 지금 그 우석훈 박사하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12시가 조금 지난 시점인데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예.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한대요. 근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취득세 깎아준다, 예. 양도세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더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다. 자기가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세입이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말기에 더 부풀려 잡아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 대책을 하면은 세입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더 줄죠. 근데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이제 세입과 세출 사이 불균형이 문제다. 네. 그럼 세출을 미리 좀 줄이고 예. 세입은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세입은 줄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별로 착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다. 아니 집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관리하면은 당장 개인 파산해요. 그래요. 아니 들어올 거는 좀 덜 받겠다. 네. 나갈 건 더 쓰겠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수위 시절부터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특히 복지 관련 공약, 예. 걸 하는 데는 상당한 지금 그 세출이 필요한 건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선 때 그 국민 앞에 내걸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아주 없진 않은데 네. 세출을 이제 뭘로 늘릴 건지 그렇죠. 그걸 좀 열어서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뭐 복지 예산은 약간 맛배기로 넣고 실제로는 토건 예산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띄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때는 정상적인 이제 경제 운영에서 예. 자기가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막상 성장률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지금 2.4% 낮춘 건데 네. 진짜 공격적으로 많이 낮춘 거거든요. 아, 그 정도면? 저는 예상을 해봤는데 박근혜 평균 한 3% 정도 나오면은 예. 상당히 경제 운영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임 기간 내내 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면 잘 나오는 거다. 예, 예. 그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는데 예. 지금 2.4면은 사실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나 그런 고위직에서도 현 상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석훈 박사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자, 부양책 제1순위로 지금 부동산 부양으로 좀 잡은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부동산 부양책을 쓰면은 세입은 당연히 줄게 되어 있고. 줄죠. 그러니까 이 세입 줄어드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추경 17조 내지 19조 이야기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세입 감소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세입 일부에다가 이제 추가 사업들을 추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역시 토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으니까 예. 아마 그런 걸 늘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뭐 사대강 사업을 또 뭐 그 비슷한 걸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 시절에 예. 각 지역 다니면서 네. 사실은 토건 공약도 좀 했어요. 뭐 이 동네는 뭐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공약 차원에서 다시 주소닥 하면은 그것도 키우면 또 얼마든지 20조까지 키울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사실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역 수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러니까 정권 지금 할 입장에서 거냐 보면은. 내년 할 거냐인데 예. 그걸 지금 하자라고 예. 하면은 공약이라고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이제 심화시켜서 갑시다. 부동산,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지금 맨 우선순위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지금 국민들의 소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네. 쓸 수 있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20대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대 때 결혼하면은 20평 아파트, 뭐 전세든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네. 지금 결혼도 안 하고 택도 없죠. 그러니까 20평짜리 아파트를 받아주는 20대가 없으니까 30평에 살고 있던 30대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넘기고 자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40대가 가진 40평짜리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쪽 구석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중대형은 완전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연쇄 효과로 계속 좀 도미노로 가고 있는 거다. 네. 근데 그게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책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DTI도 풀어주고 하겠다.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금리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그러겠다는 거죠. 그 DTI라고 해서 네. 지금 자기 소득에 따른 그렇죠. 그 담보 상한선이 예, 있거든요. 예. 그걸 첫 번째 집에 대해서는 풀어주겠다는데 예. 미안하지만 그 생애 최초로 살 사람들이 20, 30대인데 그렇죠. 무슨 집을 사요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예. 상상 속에서만 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 정도면은 투기하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근데 아니 비정규직이 집을 어떻게 사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한 그 효과는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른 측면,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뭐 진단에는 뭐 그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실질적인 어떤 구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지금 이 모양이니까 굳이 살 이유가 없다. 그죠? 근데 만약에 거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일정하게 집값이 다시 움직이는 그 조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투기 심리든 뭐든지 이것을 그러니까 그 자극해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박근혜 쪽의 주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폭등은 싫어해요. 예. 폭락도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이려면은 네. 물가 상승률이 몇 배가 되는 폭등 조짐이 있을 때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집값이 확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심리가. 네. 구매 심리가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간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정책은 성공한 건데 네. 그 정도라면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부채는 얼마인가, 예. 나의 소득은 얼마인가를 상식적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등은 안 만들 거거든요. 그 지금 불가능하고. 예. 근데 폭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확 몰려서 당장 집 사자, 네. 떴다방 예. 이런 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에도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일단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보면 아냐면은 예.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죽을 때 네. 지방 부동산이나 저기 백화점들 있잖아요. 예. 백화점 매출액이랑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그 지방 백화점들이 일본은 막 망했죠. 네. 그리고 그때 집값도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백화점들이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던 아울렛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진짜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 추세가 사실 집값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꼭 투기가 아니라 네.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뛰죠.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멀쩡히 전세 살고 있었는데 1억 3천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완전 열받은 적이 있었는데 에이씨 이럴 바에는 그냥 사겠다. 네. 이런 심리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아 근데 전세는 이렇게 떼먹히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렇죠.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죠. 그냥 있는 돈인데 그렇죠, 그렇죠. 집을 샀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추가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음, 내 돈을 박았는데 감소한다. 그 돈이 자산이. 5천이든 6천이든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휴, 밤잠 못 이루죠. 차라리 그냥 일단 월세를 바꿔가지고서 거기 조금 돈을 내고 있는 게 낫지. 예. 덜컥 샀다가 5천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피 같은 내 돈은 아니에요. 거의 몇 년 모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이라는 확실한 뭐가 있으면은 사실은 좀 뭐 사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아직 없어요. 아직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그냥 약간 정성적 지표를 하면은, 예.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사면 사는 순간부터 내려가는 상품이에요. 왜냐면 그 건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감가상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률만큼 떨어지는 그게 정상 가격인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보면은 사면 사는 날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주택도 사면 사는 날부터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서 음. 땅을 제외한 꽁원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본을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럼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아파트는 사는 날부터 가격이 떨어지는 물건이야라고 딱 생각하는 그때까지는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지금 내놓은 게 부동산 종합 대책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헛발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별거 없음. 그래요? 예, 별 내용 없고. 아니 사실은 근데 있었으면 이명박 정부 때 썼을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부동산 대책 엄청 많이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발은 한 번도 안 먹혔지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다 꺼냈는데 네. 남은 건 이제 DTI, LTV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대출 상한선에 관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요번에도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푼다는 거는 무조건 빚내서 100% 내서 사도 된다. 그럼 이제 미국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위험하죠. 그렇죠. 이미 지금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두 가지는 못 풀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취득세 감면 뭐 이런 건데 사실 집 살 때 자신이 어디 살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얼마냐가 제일 큰 함수지. 세금 때문에 안 살 집을 사거나 그런 일은 사실 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할 때는 그렇죠. 그렇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느냐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는 사람은 그 계산보다는 이 집이 나한테 필요하냐, 내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그럼 나 집 사야겠네. 그렇게 행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시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깎아줄게 내지 없애줄게라고 하는 게 아무런 메리트가 안 되는 거죠.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다주택자에게는 좀 그러겠네. 근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와 정부 쪽 소속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돈 있는 부자한테 여러 채를 사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까? 여러 채를 사서 당신들이 월세를 내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법상을 여러 가지로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그걸로 넘어가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이 늘리고 그 사람한테 편안한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막고 있죠.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근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집을 여러 채 사들여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오히려 수익성을 더 따질 거 아닙니까? 수익성도 따지고 예. 그게 잘 안 되는 게요. 예. 여러 채를 살 때는 사실은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사놓고 그렇죠. 임대로 일부 수익성을 낸다는데 네.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자들이 집을 여기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더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계산을 잘해도 훨씬 더 잘하겠죠. 네. 예. 그래서 정부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부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우석훈 박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그 단순 무식한 그러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까지 진단하신 것을 그러면 정부 이 당국자들은 몰라서 헛발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계산법이 있는 겁니까? 계산법은 없고요. 네. 제 생각인데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문회 때마다 확인이 되지. 예. 자기를 위한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우선 대책이 되는 게 맞는데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집값 어렵다는 건 아는데 또 이렇게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하면은 예. 또 뭐라도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쪼니까. 예, 하여간 냈다. 근데 결정적 한 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다 온 국민이 갑자기 정규직이 됐다. 네. 월급이 20% 올랐다. 그러면 집 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면은 이제 자신이 월급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몇 년간 모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들은 집을 살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지금 설령 소득이 얼마 있더라도 이게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선호해서가 아니고 집을 사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값을 올리고 싶으면은 당장 비정규직 정규직 쫙 전화를 해봐라. 네. 내지는 5년 내에 다 없애겠다 그러면은 집 살 거예요. 작은 집이라도 살 텐데 비정규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 그렇게 살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 대책 문제는 그 정도로만 짚고, 자, 그러면 더 큰 문제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았어요.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기는 투영되어 있는 건데 인식이. 예. 그러면 부양책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부양책은 필요한데 예. 이게 인건비 위주의 사업에 넣으면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라는 게 어떤 그렇다면 겁니까? 뭐 영화 스태프들한테 예. 뭐 4대 보험 쫙 해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지원금 주겠다. 예. 혹은 뭐 도서관 사서들한테 특수 무슨 뭐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돈을 풀면은 바로바로 지출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예. 돈을 서로 돌리다 보면은 원래 쓴 돈보다 효과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토건으로 간다라는 거는 토건은 인건비 비중이 낮은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시멘트한테 그렇죠. 돈을 맞아요. 쓰는 맞아요. 거니까 예. 쓰는 돈에 비해서 예.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본국으로 송금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일단 지금 중장비 비율이 높아져서 너무 높고, 그렇죠. 인건비가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부양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부양책은 과연 뭐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내내 이제 논쟁이 됐던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본인은 창조 경제 얘기하니까 예. 그럼 창조에다 돈을 넣어라. 예. 그건 이제 연구 개발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예. 그 인건비 비중이 많아 특히 IT 업종에 이를테면 뭐 지원금을 주겠다. 네. 대부분 그 엔지니어들 인건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효과가 있죠. 그래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냐 토건이냐 근데 자꾸 토건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런 만약에 방향으로 그런 부양책을 그쪽 방향으로 잡으면 그 부양의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까? 인건비를 주면 바로 나타나죠. 바로 나타나죠.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예. 돈을 잘 쓸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은 예. 이를테면 저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평생 늘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시장에서 도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예. 그거 그렇죠. 즉각적으로 나오는 건데 토건은 오히려 쓰는 돈에 비해서 이 효과가 좀 늦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인프라라고 봤으니까 예. 90년대, 2000년대 인프라에다 쓰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인프라가 보니까 토건만 인프라인 게 아니고 지식 이런 것도 다 인프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아저씨들은 토건 시절에 젊은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건물을 지어야 이게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면 사실 쓰고 없어지는 돈이니까 그렇죠. 그걸 좀 아깝게 생각하는데 예. 사람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 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경제정책 기조로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복지 쪽은 영 아니다. 중장기 과제로 돌려라. 그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돌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내지는 나 있을 때 안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 저도 그 한 반 정도는 동의를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활성책이 필요하다. 그건 동의는 하는데 그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토건이나 그런 쪽 말고도 예. 쓸 수 있는 부양책이 많다. 그리고 복지도 사실 저소득층한테 가는 돈은 그게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비례연구원의 판단에 따르면 복지로 해서 지금 아까 우석권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한다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념적이죠. 이념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게 아니라? 복지가 싫다는 얘기를 그 전문 용어로 하는 건데 네. 난 그냥 복지가 싫어요. 하지 예. 마세요. 예.
근데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댐을 짓는 게 이제 케인즈가 주장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케인즈는 제일 좋은 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댐을 짓거나 이런 걸 하면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들한테만 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웰스 이펙트라는 그러니까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 부가 공평하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헬기에서 뿌리면은 아무나 가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직종이나 특정 사람들한테 돈이 몰리는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제일 공평하면서 효과적이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 양적 완화 정책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그 전에 보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 돈 나눠줬잖아요. 돈 좀 쓰라고. 그러면 그 정책이 맞는 겁니까? 그건 이제 디자인에 따라 다른데 예. 일본은 이 토건 쪽으로 워낙 많이 집어넣고 그쪽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쪽이 이제 약간씩 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해야죠. 돈을 그래요? 뿌릴 때. 돈을 뿌릴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창조 경제 쪽으로 돈을 뿌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이를테면 대학에 가라는 연구진들한테 수당을 주겠다. 예. 그거는 창조 경제에 딱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연구진들을 정규로 바꿔주겠다. 예. 그 필요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뭐 예. 연구소에 얼마 주겠다. 예. 이게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창조 경제 기조에도 맞지 않냐.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올 건지 아파트 대책이 먼저 나올 건지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과연 아파트가 먼저 나오는구나. 창조와 토건 중에서 네. 구시대적인 토건이 먼저 나왔다. 네. 그러면 창조 경제에 대한 사실은 그러니까 그 레토릭은 있는데 실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조 경제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예. 말은 안 보고 돈만 보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돈이 지금 들어갔고 우리의 가난한 비정규직 연구진들한테는 아직 돈이 안 왔고 네. 올 때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창조 경제가 뭐예요? 박근혜 정부가 설명하는 창조 경제는 뭡니까? 그거는 미래창조부에서 하는 일. 근데 90년대 우리 경제학 이론에서 예. 그러니까 내생성장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창조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세계적 파라다임이에요. 네. 저는 그거는 동의하는데 아직 실체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안철수 선생도 지적을 했는데 실제 창조 경제라고 할 때는 밑에서부터 뭐가 막 혁신이 생겨서 그렇죠. 위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발명해라고 해서 지시한다고 발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안 되죠, 그게. 예. 지금 보면 박근혜는 창조 경제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글쎄요, 뭘 하면 될까? 근데 경제학자들 보면은 예. 돈을 넣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돈을 확 흘리면은 그냥 돈만 넣어주면 알아서 창조하니까. 예. 그러니까 좀 깔아줘라 바탕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연구원한테 예. 장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죠. 내년 자기가 여기 이 실험실에 있었지. 근데 연구원 비정규직이 너무 비율이 높대요, 진짜. 그것도 문제고 예. 그다음에 정규직인 경우에도 그 IMF 때 DJ 정부 좀 잘못한 건데요. PBS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따면 거기에 맞춰서 월급을 주는 식으로 바꿨어요. 완전 성과제네. 예, 기본봉이 되게 낮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초 연구를 하거나 중장기 연구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때 이제 유행하는 연구를 따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초 실력이 우리가 약한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조경제학이 처음 나올 때 예. 그럼 이제 PBS도 없애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가면은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황우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어떤 얘기입니까?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개별 연구원이나 뒤에 있는 작은 연구원들보다는 예. 그 PM이라고 하거든요. 예.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 사업의 총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스타가 되고 일로 돈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어려워져요. 결국은 거기서도 또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네요. 한쪽으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스타 연구원이 다 지고 가는데 그렇죠. 그럼 성과가 날 것 같지만 그러면 속이고 싶은 유혹도 커지고 그렇죠. 그렇죠. 성과도 과장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우리는 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딱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돈이 바로 돈다 시장에. 그게 부양 효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은 그 차원에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 돈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요? 18조 정도 얘기했다가 예. 1조 5천억으로 확 줄었으니까 네. 그냥 제 식으로 생각하면은 난 했다. 생색내게. 네, 했다 어쨌든. 약속 지켰다. 네, 그 최선을 다해서. 네. 18조하고 1.5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거는 이름만 있었다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원래 대선 때 공약의 가장 큰 내용은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들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고 대선을 치렀는데 예.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 국민행복기금에서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러는 대상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은 신용대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사람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월급쟁이나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만 신용대출 받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그 호출 노동자이기 때문에 은행 가서 저기 신용대출 좀 해주세요. 저도 못 받아요. 직업란 쓰라 그러면 무직 쓰셔야죠. 그렇죠. 이건 뭔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만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1조 5천억을 뿌리려니까 예. 그런 약간의 꼼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모럴 해저들을 부른다 안 부른다의 어떤 이런 그 가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예. 그냥 애당초 약속대로 18조를 투입을 해서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으면 그것이 일정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집을 투기 목적으로 샀던 사람한테 네. 보존해주는 방식이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투기 목적이었냐 실수요 차원이냐를 구분한다는 게 참 쉽지도 않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18조 얘기했다가 예.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다. 예.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농가부채를 탕감하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실제는 그랬죠. 해주지 않았는데 네. 그때 이 문제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농사를 졌는데 빚을 진 사람과 네. 도박해서 빚을 진 농민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탕감이나 이런 제도가 누가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제도를 얘기했다가 네. 이제 했다 하고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전망은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우석훈 박사는 지금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러면 이 그 세입과 세출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거 다 관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그 약속했던 복지 관련 공약들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미 후퇴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정정하는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아마 생각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변 사람들은 확실히 교체가 됐죠. 그래요. 대선 치렀던 그 사람들은 예.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저는 그거 몰라요.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정리를 할 것인가 좀 지켜볼 만한 건데 네.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고 하면은 어쨌든 복지 쪽에 예산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요? 해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탁 털면서 다시 이제 이명박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4%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한국이 오랫동안 불균형으로 왔잖아요. 근데 균형을 찾아가기에 적절한 성장률일 수도 있고.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성장 시대 살았거든요. 맞아요. 10%, 8% 이런 그렇죠. 거 보고 또 중국도 8%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만 선진국들이 대개 1%에서 2% 정도 성장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효율성을 만들어서 복지 예산을 끌어내고 쓸데없는 사업들은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냥 불균형으로 무조건 질러놓고 예. 다이나믹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예. 2, 3%가 낮은 성장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균형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기간이고 네. 그렇다면 2, 3%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충분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성장에 눈이가 있으니까 예. 조금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지만 2, 3%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 3%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추가 재원도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단 보도블록 깔지 말고 라면 밥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균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우석훈 박사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것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노하우가 그게 선진국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쓸데없는 예산들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도 저는 이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거기도 개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도 좀 이렇게 줄일 건 줄이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2~3% 성장률이면 그래도 해피한 경우예요. 근데 세출 부문에서 진짜 개혁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당장 국회의원들한테 예산 줄여서 심의하라고 딱 하잖아요. 네. 마지막 순간에 다 깎아놓고 내 거. 그게 문제죠. 쪽지 예산이라며. 그렇죠. 세출 개혁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관료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대선 직전에 선대인 소장이 계산한 걸 보니까 이명박 수준의 토건 예산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만 바꿔도 고쳐도 한 8조 9조는 남는다는 거예요, 연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확 없애지 않고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만 가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하긴 마인드도 중요하죠. 철학도 중요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이탈남의 인기 코너죠. 이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천안함 3주기를 맞아서 그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2가지를 공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관계로 애당초 고지해드렸던 이른바 군납과 관련된 문제 이거를 터는 시간을 뒤로 미뤘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남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이탈남이 배출했기도 했지만 제가 또 이탈남을 빛내기도 했고 서로 간에 또 어떤 그 방송의 위신을 세우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뭐 조금 그거 좀 말은 정확히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죠. 뭐 인정합니다. 저는 쿨하게 인정할 때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편집장으로 해서 저희 이탈남이 빛나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말이 나중에 김종대 편집장한테 엄청난 족쇄가 될 거라는 사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 말을 하심으로써 이제 도망을 못 간다. 코가 깼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3사 이론이라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알겠습니다. 족쇄를 자기 발에 채운 겁니다. 뭐 그러면 하여간 이탈남 나도 이제 수영 길러야겠네. 아니 수염이 저처럼 이렇게 납니까? 저는 제가 많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염이 흔한 수염이 아닌데.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싹 벌초해버려서. 우리 한번 같이 길러볼까요? 이름도 비슷하고 뭐 고향도 같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하다는데 이 그렇죠. 패션까지 한번 맞추는 게 어떨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손해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군남 문제 짬밥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트윗에 뭐 기대한다. 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올려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또 맺힌 게 많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군부대 식당에서 이제 배식을 받아가지고 한 병사가 밥을 먹는데 김치에서 뭔가 자꾸 젓가락에 걸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생지가 몸뚱아리가 반으로 잘린 한 조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먹을 뻔했어요. 갑자기 왜 새우깡이 생각이 나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먹성 좋은 장병들이라 그러지만 며칠간 밥 먹을 생각 하나도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그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땐 말이에요.
그 군부대 1년 중 가장 큰 일이 김장 담그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예. 군인 가족들까지 다 오시고 해서 아주 연중 뭐 성대하게 김장 담그고 뭐 한두 포기 담는 게 아니니 이게 뭐. 그럼요. 엄청납니다. 예. 저도 그때 이제 김장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요즘은 다 군납입니다, 이게. 예. 식품을 납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병들 그 한 끼 급식비가 얼마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2,058원입니다. 한 끼 급식비가. 한 끼의 급식비가. 예. 그러면은 이게 저기 그 초등학교 급식비보다도 낮아요. 맞아요. 예. 초등학교 급식비가 2,000원대고 중학교가 3,000원대입니다. 예, 맞아요. 예. 제가 애들 학교 보내서 잘 알죠. 잘 알죠. 예.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군인들 급식비가 훨씬 낮고 2,058원 갖고 그러면 뭘 먹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예. 이게 저기 그 각종 식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지김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질 불량식품이 납품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즘 군대에서 그 식중독 환자가 예.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방 그 사단별로 이렇게 그 저 식중독 환자를 보면은 그거 없앨 수 있거든요. 예.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년 여름이 되면은 식중독 환자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 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설사를 하고 이러는데 예.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책임 규명이나 원인 규명이 전혀 안 됩니까? 아니 할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어요. 어떤 음식에서 그러면 식중독균이 나오니 이런 거 검사도 안 합니까? 그냥 넘어가요? 검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미생물 검사고 그렇죠. 두 번째는 관능 검사라고 음식 색깔이나 냄새를 그냥 눈으로 보고 통과시키는 거. 야, 우리 김종대 편장이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과학 영역까지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군사력의 중요한 요소니까 내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미생물 검사라는 건 뭐냐면 식품 검사 장비로 아주 간편해요. 한번 그 저기 시료가 있는 어떤 그 저기 테스트기를 그냥 넣어보면 네. 그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판명이 쉽게 됩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기계를 사줘도 잘 안 씁니다. 왜요? 그러면서 자꾸 관능 검사 그냥 육안으로 하고 대충대충 합니다. 아니 식중독균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냄새 맡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응.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것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제조일자 보고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매년 군부대에서 식중독 환자가 끊이질 않고 또 집단으로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질병관리본부 그 해당 지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와서 검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법적으로 의무적인 상황이에요. 아, 군부대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어. 왜냐? 군부대라는 특성으로. 거긴 제가 군부대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상황이 발생하면 큰 뉴스가 되는데. 바로 질병관리본부가 개입하죠. 예. 네. 그러니까 군부대는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김치 속에서 생쥐가 나오고 이럴 정도 되면은 그때서야 골마 터지는 겁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준 전시 상태는 이렇게 됐는데 병사들이 설사하느라고 총을 못 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 비슷한 영화도 있어요. 그 청와대 내려오던 북한의 무장공비가 설사 때문에 들켰다고. 그 저기 뭡니까 그 효자동에 왜 이발사 나오는 영화 보십시오. 효자동 이발사. 네. 거기 그렇게 첫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전투력에 뭔 상관관계가 있냐고 하겠지만은 우선은 그 뭐 설사 때문에 전투를 한다 못한다 이건 참 나중 얘기고 우선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가 군대 와서 이따위 대접밖에 못 받는구나. 그렇죠. 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놈의 급식비가 매년 4%씩 인상되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 생활과 괴리가 점점 더 벌어져 가서 이제 국민 중산층 정도의 밥은 먹이자는 게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고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네. 중산층 수준은 무슨 중산층 수준입니까 그게. 더 홀대하고 저기 푸대접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먹는 데서부터 이게 걸리면은 뭐냐면 군대 부적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 밥 못 먹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 사기가 저하되고 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 전우들하고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이 공동체 의식이 고양이 되고 예. 사기가 올라가고 예. 이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먹는 거 잘 먹이자.
이거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소득 2만 불 나라에서. 그건 기본이지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 6천 원으로 때우겠다는데. 예. 징병대원 자원들 공짜로 국가에서 주니까 막 부려먹고. 이거는 우선 먹는 거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의 생명 가치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먹는 것이 이 정도라면 다른 건 어떠냐? 우선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게 1988년까지인데 약 한 25년 됐습니다. 그때 전방에 가면 막사가 비루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크게 낮은 거 없습니다. 그대로입니까? 일부 부대가 개인 침상, 개인 침대형 내무반으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예, 그거 한다 그러지만은, 수요에 비해서는 탁도 없어요. 여전히 칼잠 자고, 예. 여름에 지붕에 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무더위에 그 좁은 침상에서 이게 어떤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수용소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내무반이. 아, 진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일제 잔재 내무반. 군대 생활이 뭐가 힘드냐 그러면 내무 생활이 힘들다 그러지 교육 훈련이 힘들다 그러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힘든 전투 그 훈련이 힘들고 예. 내무 생활은 즐거워야 되는데 예. 자기의 사생활 공간은 전혀 인정 안 하는 포로 수용소 개념으로 우리나라 내무반이 설계돼 있다. 아, 진짜 그러네. 외국 영화 보면 다 개인 침상 갖고 있잖아요. 2층 침대든 뭐든. 거기는 신성불가치만 자기 개인 공간이에요. 예. 거기에서 특별한 군대의 어떤 규정 위반만 안 한다면 내 공간이고 여기서 부대를 출퇴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내 출퇴근이에요. 예. 그다음에 임무가 끝나면 자기 침대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무가 끝나고 나면은 내무 생활을 한다는 건데 네. 내가 군대에 싸우러 갔지 뭐 김병장 군화 닦아주러 갔습니까? 예. 고참 속옷 바르러 갔습니까? 예. 뭐 수용소 개념의 죄수처럼 생활하러 갔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사고방식이냐 말이에요. 이게 일본 군대 잔재입니다.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무반 생활이죠. 내무반 생활이에요. 그렇죠. 온갖 군의 부조리가 내무반에서 다 일어나요. 그렇죠. 네. 각종 포공, 구타 또는 맞아요. 부조리하는 일들이 전부 내무 생활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열악한 생활, 그것도 또 자기 옛날의 말입니다. 내 전방 어느 부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강원도 어느 한 부대가 모 계곡에 주둔하는 한 대대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왔어요. 맨날 구타, 자살, 뭐 군기사고, 안전사고 계속 죽어 나왔어요. 네. 하루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검열을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 부대 문제가 뭐냐? 네. 가보니까 제일 충격적인 게 그 막사입니다. 왜요?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요즘 세상에도 이런 막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비루하고 물 새고 뭡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대 막사를 바꿔줬습니다. 개인 침대 내무반으로. 언제 때 얘기죠, 그게? 한 5, 6년 된 얘기입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예요. 예.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막사를 최신식 현대식으로 바꿔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휴가도 가기 싫다 이거야.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좀 사기가 확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부대에 부조리한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휴가는 갔겠지. 그건 좀 뻥이다. 아니, 물론 빵이지. 그런데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공간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니까 그다음부터 군대 부조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 존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군대 가면 원래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군대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군 의료는 어떻습니까? 의료요? 예. 자, 옛날에 군대 병원 그 악명 높은 거 생각하면 배 아프다고 의무대 가니까 아까진기 발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 그렇죠. 나이 오래신 되신 분들 다 추억인데 재작년에 논산훈련소에 말이죠. 한 병사가 고열을 호소했어요. 네. 떼굴떼굴 굴렀어요. 네. 그러니까 처방이라고는 해열제 2알. 예. 그런데 얼마 후에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이때 군 병원 문제가 크게 한번 이슈화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후에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이번에도 복통을 호소하면서 막 아파하는 병사 또 막 고열이 있고 하는데 역시 해열제 처방만 하는데 얼마 있다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군대 전문의라고 있는데 네. 이 전문의 수준이 병원에 가면은 임상 교수가 한 30%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프로 예. 의사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 의사가 한 30% 돼서 한 60~70%가 어떤 그 펠로우를 다 마친 예. 전문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냐 하면 수련 과정에 있는 게 바로 전문의예요. 근데 군대는 90%가 그렇습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전부 단기 복무자 위주로 예. 해가지고 뭘 보면은 진단을 하고 후송을 시키고 빨리 큰 병원을 보내서 시간을 요해야 될 때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진통제 처방을 한다든가 해열제 처방을 한다든가 이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병원을 못 믿는단 말입니다. 예. 의무대를 못 믿고. 그러니까 대부분 군대에서 치료하기 곤란하면 빨리 휴가를 보내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때는 군인은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 하하. 이러니까 비싼 병원비를 물어야 되니까 이마저도 곤란해. 어허. 이래가지고 한 5, 6년 전부터 군에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군대 병원의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거. 신뢰가 전혀 없다는 걸 군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병원 그거를 군 장병들도 진료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예.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민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군 병원 수준으로 응급 환자라는 게 있죠. 응급 환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장기 복무 전문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왜냐하면 강남 가서 성형외과 열면은 떼돈을 버는데 예. 뭐하러 군대에 앉아가지고 돈 안 되는 걸 그렇죠. 힘든 군대 생활 하겠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나서가지고 예. 군의관들 그 처우를 개선하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네네네. 이래가지고 국군 의무사령관을 예. 원스타가 하던 걸 3스타를 만들었네. 오호. 그리고 막 대우 막 개선하고 예. 이렇게 되니까 3스타 시킬 군의관이 없잖아요. 예. 원스타를 6개월에 한 번씩 진급시켜 3스타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 초고속 진급이네. 초고속 진급 전두환 이후로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3스타로 앉혀보니까 예. 이래가지고 의무사를 대대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병원 수준이 좋아질 거다. 이래 봤는데 이제 야전 병원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사령부로 다 차출이 돼가 올라가니까 야전 병원 수준은 더 나빠진 거예요. 결국은 군의관들 처우 개선을 하면서 오히려 그 일선 병원의 어떤 그 수준은 더 저하되는 구멍이 오히려 더 커져 버린 거네. 더 커져 버린 거죠. 이거는 군인을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고 네. 의사들을 위한 의료개혁이었어요. 군의관을 위한 의료개혁이 돼버린 거죠. 고객 중심이란 건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다 지금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 의료개혁인가가 판명이 나니까 다시 사령관이 원스타로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원스타에서 1년 만에 3스타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했습니다. 전역했습니까? 네. 어.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시 뭘 급조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말이죠. 군 병원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큰 병원이 하나씩 있어요. 한 7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 가보면은 그 치료를 마치면은 일반 병원은 퇴원시키지 않습니까? 요양은 안 시킨단 말이에요. 네. 군 병원의 70%가 정양 환자, 요양 환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완전히 완치시키지 않으면 부대로 돌려보내봤자 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갈 데 없는 애들 수용소가 돼버렸어요. 군 병원이. 그러면 병상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더 못 받는 것이 돼버린 거잖아요. 또 못 받는 게 돼버렸죠. 낭비죠. 예.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 별 치료로도 요하지 않는 애들이 예.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군병원에 가보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네. 방방 떠요. 아픈 거 불편한 거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평상시하고 똑같거든. 네, 그 일반 병원의 어느 병동을 보는 듯한 모습이 어느 병동인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병원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의관들 수준을 어떻게든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국방의학원을 수립하자 뭐하자 얘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방의학원은 말 그대로 군의관으로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자. 양성하자. 예. 예. 이것도 지금 찬반 논란이 아주 심하죠. 근데 많이 갈까요? 그게 의문시 되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의사의 어떤 사회에 대한 의사의 과잉 공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들 어떤 이해관계, 대한의사협회하고 또 어떤 그 첨예한 관계 때문에 말만 나오고 실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일선의 장병들이. 네. 네. 그다음에 이런 의료 수준 갖고 전쟁한다? 예. 앞으로 안 죽어도 될 장병들이 많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개괄을 했는데 좀 심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군납과 관련해서 아까 국군 장병 1인당 한 끼 그 급식비가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근데 여기는 조금씩 구매하는 게 아니라 왕창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는 건데 네. 이것이 단순히 급식비가 낮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군납에서도 비리가 발생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군납에 관한 부조리는 말이죠. 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군납 전반에 지금 그 예, 그걸 좀 만연된 문제인데, 네. 자 아까 식품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각 또 지역별로 부대 조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중앙 조달이 아니고 예. 부대별로 조달하다 보니까 천차만별의 경우가 다 있으니까 이거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뭐예요. 그러나 예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네. 다른 군납 문제를 보자고. 그러면은 또 병사들 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개인 장구류입니다. 네. 군화 같은 예. 거, 옷 같은 거. 예. 얼마 전에 군복도 큰 문제가 됐어요. 군복 그 땀복이라 그랬죠. 예. 예, 이게 뭐 찜질방에 갈 때나 입는 건지 왜 땀이 차서 안 빠지냐 말이죠. 그렇죠. 그걸 디지털 군복이래. 예.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땀도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디지털식으로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크게 벌어진 건 군화입니다. 예. 원래는 말이죠. 이 군이 우리가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은 이 접착제가 떨어지면 신발 밑창이 너덜너덜하고 비가 셉니다. 그렇죠. 그렇죠. 군화에서 재작년에 그런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거의 다 납품한 거를 갖다가 반려했어요. 네. 이 속사정을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규격 어떤 접착제 규격을 제시하면 그거에 맞춰서 민간업자들이 각기 그걸 적용해가지고 납품을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제양군인회가 군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 제양군인회 그 계열사에서 네. 이걸 자꾸 하겠다고 국방부에 로비를 하니까 민간업자들이 하던 어떤 군납 그 납품 물량을 몽땅 걷어가지고 그 업체에 싹 몰아줬어요. 아하. 근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업체는. 아하. 이거를 납품하고 나서 처음에 납품한 4,000족의 군화가 예. 야전에 보급이 됐는데 밑창이 하나 둘씩 떨어지다가 예. 나중에 전량 회수해서 반납해버렸는데 예. 제양군인회가 이 사업을 독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몰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미자격 업체가 뛰어들어서 이게 이제 제양군인회 돈줄이 된 거란 말이죠. 이래서 그 예비역 장성들 매겨 살리려고 하다가 예. 군화가 와르르 이러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군화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통풍이 잘 되면은 방수가 안 되고 예. 방수를 그러면은 또 하려 그러면 통풍이 안 되고 예.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력이 뭡니까? 육군 보병 아닙니까? 예. 발을 보호 못하는 보병이 어떻게 보병입니까? 예. 군화가 뭡니까? 보병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이 새고 예. 그러면 겨울에 작전을 하면 발이 얼어버려요. 동상에 걸리죠. 동상에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양말을 한 번 출동할 때 10컬릴 쌓아가지고 나가야 돼. 물 샌 거를 그냥 신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갈아 신어야 되니까. 계속 갈아 신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양말을 10컬레, 20컬레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그럴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그래요? 민간 싸제 양말 또 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 보급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수량이 정해져 있지 무슨 10컬레씩 주고 그냥. 예. 내 군대 생활할 때는 3컬레밖에 안 줬는데. 그러니까 이 군화 하나를 좀 바꿔주자고 해가지고 여론이 예. 굉장히 이 군화 성능 계산하자. 이 정도 가격이면 외국에서는 왜 아프간 이라크에서 작전하는 미군들 보면은 가볍고 좋거든요. 예. 우리 군화는 무겁고 예. 땀 차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다가 물 새고. 하여간 안 좋은 게다. 나도 군대에서 무좀이 걸렸는데 지금까지 안 낫는다고. 한 번 군대에서 걸리는 무좀을 얼마나 뿌리가 깊이 베기는지. 네.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나요. 그럼 발가락 양말 신으십니까?
냅두고 살아요, 그냥. 낫지도 않는 걸. 예. 그러니까 저 주범은 어디서 있냐면 바로 이 군화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꿔주자고 해서 예산도 좀 태워주겠다 뭐다 해니까 그 사이에 요 납품업체를 제양군이네가 독식하도록 싹 바꿔버려. 그러더니 오히려 멀쩡한 군화 미창까지 이제는 저 문제가 돼. 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그 급식 같은 경우는 부대별로 조달을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그 음식이다 보니까 유통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대별로 조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부대장 마음먹기 나름이다. 또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품검사 훈령을 만들고 장관 훈령을 만들고 다 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미생물 검사를 하라 이런 훈령을 만든 건데 안 지킵니다. 일선부대 가면은. 그래요? 안 지켜요. 장비가 놀고 있고. 예. 몇 번 점검해봐도 똑같아요. 거기서 뒷돈이 오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군대 식품검사가 누구 책임이냐. 예. 군대 수의병과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 왜 개 고양이 치료하는 걸 수의사라고 하잖아요. 예, 예. 군대도 수의병과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군견이 많아. 아, 그렇지. 예. 독일산 세퍼트로. 예. 비싸게 주고 사오는 군견이거든요. 예. 알다시피 우리나라 똥개나 진돗개는 군견이 못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저 어릴 때 제 네. 고향 마을에 군부대에 있어서 네. 저희 집에서 세퍼드 길렀어요. 길렀는데 네. 왜 싸나워. 진돗개 풍산개가 군견이 못 되는지 아십니까? 워낙 충성도가 높아서 정이 많아서. 한 번 근데 다른 주인을 안 간다면서요. 안 가지. 그래가지고 군견병이 제대하면은 다음 군견병한테 적응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퍼트는 그렇게 정이 없어. 이래서 세퍼트를 한 700마리 정도 예. 사가지고 있는데 한 두 당 몇백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비싼 군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있다고. 예. 근데 수의사들이 군견 외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식품검사 임무를 그 양반들한테 맡긴 겁니다. 어허. 그래서 수의병과에서 식품검사를 해요. 예. 이 사람들 책임인데 수의병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식품검사, 미생물 뭐 이런 걸 좀 과학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예. 아주 고루하고 만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뭔 문제가 생겨도 다 덮기에 바빠요. 예. 그래서 제가 수의병과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건 뭐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임무를 준 것이고 예. 그 뒤로 이런 어떤 식품에 관한 업무가 대충 처리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예. 지휘관이 자기가 관심을 갖고 직접 봐야 되는데 예. 맡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전염병의 천국이 됐어요. 뭐 이것뿐입니까? 이것 말고 말라리아도 아주 심해요. 그 심각하다면서요? 심각하죠. 특히 전방 같은 경우가. 전방에 심각하죠. 예, 여름에 다 북한 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의 어떤 병사들의 생명 가치가 굉장히 폄하되고 있는 겁니다. 징집을 해가지고 공짜로 줬다고 막 써먹는 거예요.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일가구 일자녀 아닙니까? 외아들입니다. 다 와가지고 사회에 있을 땐 독방 쓰고 그랬는데. 독방이라는 말은 교도소 생각나잖아. 자기방. 응, 자기방 쓰고. 아, 그러네. 그렇죠. 이랬는데 군대 와서 일제시대형 내무반에 생쥐 나오는 김치 먹고 아파도 잘못하면은 아까진기나 바르고. 근데 폐렴이 뇌수막염이 걸렸는데 해열제 먹고 이렇게 애들이 대접을 받으면 국가에 충성심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죠. 아, 이따위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월급이 상병이 10만 원이에요. 네. 그거 10만 원 올리는데 무슨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네. 그래 봤자 국방 예산 전체의 사병들 월급이라 그러면 3발의 피해요. 간부들 월급에 비하면은 2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뭘 좀 해주자면 왜 이렇게 제가 의문시하는 건 이겁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징병된 국민들 자제에 대해 가지고 대접에 인색할까? 또 이걸 조금 개선해 주자 그러면은 안 된다고 펄펄 뛸까? 네. 뭐 좀 그러면서 군대는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데라는 고정관념으로만 움직일까? 그렇죠.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작전 개념 해보자고.
우리나라 그 방어선이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제1, 제2, 제3 방어선이 있어요. 전쟁 나면은 제1선에 가 있는 최전방에 있는 우리 전투원들의 손실률이 40%로 계산됩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죽어요. 예. 사실은 더 죽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옛날 50년대 한국전쟁식 개념인데 이 사람들을 제2선 브라보나 찰리로 빼서 예. 살아서 싸우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브라보로 빼서 전투를 하게 되니까 예상 손실률이 17%로 낮아져.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 뒤에서 살아서 싸우는 게 더 낫냐, 앞에서 죽는 게 낫냐, 그럴 때 우리가 무기 체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젠 뒤에서 싸워도 우수한 무기 체계, 이제는 몇십 킬로 나가는 다연장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네. 오히려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예. 생존성이 높아지니까. 예. 전생에 더 유리해. 그런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느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참모총장한테 가서 자, 이 진지를 뒤로 뺍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임마 군인이 뭐야? 자기 참모 내 진지는 내가 지키는 거지. 군인이 뒤로 물러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그건 고향의 목에 불온한 군인이 되는 거지. 예. 이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이렇게 생명가치를 극도로 우리 전투원의 생명가치를 극도로 경시하는 문화에서 네. 우리 작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현대전쟁 못합니다. 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명색이 현대전쟁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김병관 후보자가 예. 그 인본주의적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국회 와서 그럴 때 이미 사퇴했죠. 사퇴했지요. 예. 그런데 다른 의혹에 미쳐서 저 얘기가 빛을 못 보는 거라 하는데 큰 해석함을 갖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병관은 그걸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뭔데요? 살아서 싸우게 하자. 어허. 남의 집 외아들이다. 예. 10,000명이 죽으면 6만 명의 국민이 슬퍼한다. 그렇죠. 왜 애들 죽이면서 싸우냐. 살려서 더 잘 싸우게 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적 개혁이라고 김병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얘기를 국회에서 할 틈이 없었어요. 그 의혹. 수많은 의혹 때문에. 그러나 김병관 사퇴한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짚은 겁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저런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다면 군이 많이 바뀌겠구나. 이런데 일견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분이 몸을 막 굴리는 바람에 자기가 평생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나 후임 장관이라도 예. 또는 총장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군대가 지금 생명 가치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상인가? 50년대 그 대량 살상하는 어떤 대량 전쟁 사고에서 단 한 치라도 벗어난 게 있는가? 네. 북한군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걸 군인 정신, 오도된 군인 정신으로 예. 자기 신념화하면서 가는 군대가 과연 옳은 군대냐? 이거는 사람 죽이는 군대예요. 그렇죠. 지금만 해도 많이 낮았지. 옛날에는 뭡니까? 군대에서 일개 연대 병력씩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낮았어요. 우리가 지금 분단 이래로 군대에서 전쟁 없이 죽어서 나온 병사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 그나마 요즘 줄은 거예요. 예. 그런데 줄였는데 앞으로 더 줄이고 예. 얘들이 싸우게 만들고 제대로 앞으로 군대가 가려면은 우선은 먹는 거, 치료해 주는 거, 그렇죠. 자는 거, 예. 그다음에 작전 개념 이거를 인본적으로 바꿔줄 때 현대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의식주 가장 기초인데 이것조차가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엉망이죠. 네. 그때마다- 한마디로 공짜로 준 병사들한테 돈 안 쓰겠다 이겁니다. 예. 국방 예산 거기 들어가는 거 아깝다 이거예요. 예. F-15 한 대 값이면 예.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예. 우선은 하다 못해 먹는 것부터라도 그러면서 이제 예비하고 거기서 또 로비스트로 뛰면서 또 이제 돈 챙기고. 뒷돈 챙기고 그렇죠. 독식하고. 그렇죠. 네. 오늘날 제향군이네 보십시오. 예. 저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군대 꼬리곰탕 독점 납품하고 있죠. 애들이 꼬리곰탕 먹겠습니까? 아, 저 재향군이네가 돈가스 먹지. 꼬리곰탕 납품합니까? 네. 그다음에 군화 요것도 독식하겠다고 눈독 들였다가 결국은 다 망가뜨렸어요. 예. 그러면서 돈 5천억을 엉뚱한 부동산 투자했다 날려버렸어요. 맞아요. 예.
이 노인네들이 앉으셔가지고 하는 일이 군대 발전을 위한 겁니까? 군대를 망치는 겁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예. 자기들이 군생활 했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후배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해야지. 네. 자기 군대에서 고생했다고 이런 식으로 보상받겠다 그러면 그 부담은 후배들이 다 짊어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병영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관념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군대는 고생하는 곳이고 군대를 가면 굴러야 되고 군대를 가면은 사회에서 누렸던 재반 기본권은 조금은 접고 들어가는 거고 네.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죠.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싹 갈아엎어야죠. 그렇죠. 네. 예. 인간관의 문제입니다. 인간과는 전쟁관. 그렇죠. 예, 그 자기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철학 없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이런 군대는 저 어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어디 제3세계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보는 개념이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현대 사회, 민주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군대입니까? 이게? 네. 아마 또 국민소득 2만 불에. 그렇죠. 네. 이 지금 지적은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어머니도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남친을 군대에 보낸 여성분도 계실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그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는 국군 장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거의 전 국민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전혀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네. 여기서 그냥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본에서부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짚어봤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조만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만간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기 서광은 언제쯤이나 비출 수 있을까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